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첫 질문으로 궁금한 게 네. 박사님은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AI가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흔히 말해서 네. 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네. 주식시장에 혹시 버블이 언제쯤 어떤 조건에서 터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있고. 네. 사실 AI가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저도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것 네. 중에 하나인데 그 네. 전에 여쭙고 싶은 게 네. 이제 지금 워낙 변동적이기도 하고 이미 네. AI 반도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똑똑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시점에 AI와 반도체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도 객관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이클로 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사이클이 있고요. 주식 시장의 사이클이 있죠. 기술 시장의 사이클은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의 사이클과 그것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톡 놓고 얘기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네. 쉽게 AI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같이 상관관계를 그리면서 네. 같이 연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음. 물론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네.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의 완전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 즉 반도체 수요가 AI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AI 모델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반도체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네. 반도체 가격이 심지어 올라간다고 해도 주가가 같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물론 조금씩 올라가는 건 가능하죠. 네, 이런 네. 폭등들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사실은 주식시장의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폭등에는, 주가 폭등에는 포모가 분명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네. 포모라는 건 대단히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적 요소하고 별개의 문제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또 반대의 역방향이 또 한 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말씀 중에 기술은 시작도 아직 안 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지금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커졌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학습 시장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짱이더라. 작년에 막 10월 달에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미나이 아니면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또 한 2달 지나더니 클로드 나왔더니 클로드가 정리했다 막 그러고 또 오픈 AI 나오고 중국 모델 나오고 엎치락뒤치락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시장은 보통 학습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학습 시장은 여러분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고 그 GPU도 필요하고 HBM도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학습 시장이라는 것은 R&D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상으로 이건 고정비입니다. 네. 한번 대규모로 해서 데이터 구해와서 학습을 시키면 되죠. 지금 뭐 젠스랑은 2024년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2026년 1월 CES에서 저희는 아틀라스에 깊게 빠져 있을 때 젠스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라 루비를 발표하면서 인퍼런스 first economics로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AI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인퍼런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비스의 국면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서비스의 국면은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이용의 강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용의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그것에 맞게끔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죠. 네. 즉 이용자가 예를 들면 뭐 1억 명일 때 데이터 센터 5개 필요했다면은 10억 명일 때는 50개가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 학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습은 또 물론 이제 AI의 학습 시장은 전통적인 우리가 학습 시장하고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no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속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속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가고 고1에서 고2 올라가고 고2에서 고3을 올라갈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1년치만 더 배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선행학습 빼고 네. 1년치만 더 배우면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내가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건데요. AI 모델을 학습은요.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어디 처음부터 태어날 순간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1년치 더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할 때는 요만큼만 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를 추가 더해서 그럼 만약에 더 좋은 모델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즉 한꺼번에 해야 될 데이터 양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학습을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같이 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HBM과 GPU는 매우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특징은 있지만 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가 커진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거나
반도체가 더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데이터를 많이 짓는데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인데 얼마나 많이 짓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 가늠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2026년 4월 기준으로 91개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2026년과 2027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인허가를 받은 추가 건설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 센터가 약 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니까 개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규모의 차이도 있습니다. 똑같은 게 1000개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즉 우리 네이버 홈페이지 가고 카카오톡 하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면 유타주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유타주 전체가 전기가 4기가와트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유타주에 짓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9기가와트를 씁니다. 9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9개 필요하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서울이 1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네. 서울시 하나 쓰겠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메타가 짓겠다는 것도 하나도 짓겠다는 것도 하나가 10기가와트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지금 내년까지 짓겠다는 것이 총 10기가와트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서울시에서 쓰는 전기를 쓰는 데이터 센터가 그것도 한 덩어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물론 다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1000여 개 가까이가 미국 땅에서만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알파벳,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요즘은 조금까지 쳐줘서 오라클까지 해서 쓰고 있는 돈이 올해가 벌써 이제 7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정도부터는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연간 1조 달러. 연간 1조 달러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1조 원이라면 조금 감이 잡히실 그렇죠. 텐데 곱하기 아무리 1000을 한다해도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미국의 어떤 연방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데 지난 30년간 3천억 달러 썼어요. 그런데 이걸 이미 2024년에 미국 기업들은 다 쓴 겁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2025년, 2026년, 2017년, 2025년 누적되면은 이건 절대적 액수 규모에서 GDP적인 상대적 규모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에요. 이러다 보니 구글이 하나 질문인데 너무 길게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구글이 우리 이거 흔히 말하는 여러분 빅테크들, 과거에는 빅테크라고 불렀고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하이퍼스케일러는 매우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된 용어고요. 사실은 빅테크라고 얘기했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여기는 흔히 말하는 이 FCF,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넘쳐났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보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팔아먹으면 그냥 수익률이 여러분 80%예요. 구글 검색 광고 여러분 수익률 80%예요. 80%에서 정말 인류가 어떻게 산업이 80%의 수익률을 남길 수 있을까? 매출 총 수익률이 소프트웨어니까 가능하다. 왜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계 비용 체감의 법칙이 강력하게 제형해서 심지어는 제로로 간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없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갖다가 또는 윈도우즈를 100만 명이 사용하나 110만 명이 사용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어차피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튜브 구독자 여기 저희 경제 시그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늘어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10명 늘어난다고 해서 100명 늘어난다고 해서 1000명 늘어난다고 해서 큰 비용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용은 안 늘어나는데 매출은 늘어나면, 예를 들자면 이익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사주 매입해주고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뭐 필요하면 자사주 매입, 배당, 미래 투자도 하지만 그러니까 막 웨이모, 자율주행도 투자하고 별거 다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데 그거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다 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전에 여러분 구글도 채권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그랬더니 유상증자라는 게 뭡니까? 주식을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출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이 1000개를 짓는 것은 기존에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도대체 돈을 저걸 다 갖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가 이게 보고 싶은 거고. 그렇죠. 언제쯤 돈을 벌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기업들을 평가하다 보니 이 투자자들의 마인드셋도 바뀜에 따라서 주가도 요동치는 거죠. 그럼 사실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지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낮아질 텐데, 그렇다면 국내로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삼성 하이닉스가 해야 되고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선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사이클이잖아요. 그쵸.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을 말해서 스마트폰하고 PC를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바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바꿔 쓰고 점점 그쵸. 요즘 스마트폰 좋아지니까 3년에 알겠어요. 한 번, 맞아요. 4년 가는 거지 뭘 뭐 이러면서 가고 PC도 즉 노트북도 학교 아이들 신학기 때마다 해줘 이렇게 바꿔줬는데 요즘 맥북 같은 거 쓰면은요. 저도 맥북 이걸 쓰고 있는데 4년이 넘었는데도 쌩쌩해요. 과거에 막 2년만 넘으면 막 삐걱거리는 것 같고 괜히 욕심나서 계속 또 만져거리면서 또 사고 싶고 네. 이런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사양이 좋아지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좋아졌던 거고 반도체의 수요가 좋아지니까 공장 더 증설했더니 이미 수요가 꺾여버리는 그쵸. 그래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이익이 낮아지는 이렇게 또 낮아졌다가 이걸 못 견디는 독일의 임페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나가 떨어지고 네. 뭐 이런 것도 몇 군데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커졌다가 또 내려갔다가 네. 이런 걸 했는데 이 반도체 오면서는 학습 시장으로 반도체를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요가 폭증하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HBM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니까 우리 D램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 D램도 범용 D램도 갖다 씁니다. 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지금 갖다 쓰는 거고 심지어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ESSD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병목이 발생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 부르는 것이 값이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 좀 주가 그쵸. 떨어졌던 것도 싸게 팔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싸게가 아니라 좀 많이 심하게 비싸게 팔았는데 그거를 좀 깎아줘서 그렇죠. 그래도 비싸게 팔고 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SK하이닉스의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이익률이 막 80% 넘었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구글 검색이 80% 겨우 넘어서 네. 사람들이 신기에 가깝다. 이건 인류 경제상 본 적이 없는 마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가면서 사실은 모든 주가에서 상위권을 빅테크가 차지했던 이유도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너무 많이 남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 위를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그로스 마진 얼마입니까? 10%. 안 돼요. 9% 막 8% 이렇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8% 9% 벌어도 그렇죠. 많이 버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이 칩 만들고 이 뭐 설계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70%가 넘는 거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비교하는 거지만 봉이 김선달이 다시 태어나도 대동강물은 그렇게 못 팔았어요. 네. 어느 정도 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쪽은 사실 진짜.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예를 들면은 원래 10,000원 주고 팔아서 2,000원 남겼는데 갑자기 누가 30,000원이나 사겠어 그런 거예요. 그때 뒤에서 구글이 우리는 40,000원이지 아마존이 우리는 50,000원이야. SK가 이거 너무 심하게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래 38,000원, 43,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거 확인된 사실도 네, 아닙니다. 네. 그랬더니 막 주가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뭘 싸게 팔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마켓이에요. 왜요? 병목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쫓아오잖아요. 중국의 CXMT가 쫓아오고 그쵸. 물론 CXMT가 쫓아온 건 범용 디램입니다만 네. 중국은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HBM 쫓아올 수도 있겠죠. 자기들 말로는 HBM 과거 버전이지만 3 만든다고 하니까 아직 양산 아닙니다만 네.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4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4E에 대한 샘플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5 나오고 5E 나오고 6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앞서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또 잉여 현금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미래 투자를 해서 물론 주식 주주 환원도 해야 되지만 잉여 투자를 해서 이걸 통해서 R&D를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 그래서 이 기술적 우위가 있다는 건 그 시장에서는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70%까지는 안 가더라도 60%, 50%만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반 남기기 쉽지 않잖아요. 반 남겨도요. 이렇게까지 총액이 늘어나면요. 떼돈을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7, 80%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50%만 유지돼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저는 수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만 지속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성장은 이제 알고, 기술도 알고, 다 이제 우수한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식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들 기다리시는 게 주주환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재용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해달라 하는데, 그게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죠. 네,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 좋은 소식이 딴 데서 나오면은 이것도 꺾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없으면 안 좋은, 그러니까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이런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등의 트리거가 마련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일주일을 갈지 한 달을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다음 날도 알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체 흐름을 말씀 주셨는데 좀 악재로 요즘 꼽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 네. 중에 하나가 참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중국.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악재죠. 우선은 단계별로 보죠. 우리가 음.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경제학적으로 올 때 구축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라우딩 네. 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썼더니 민간 수요가 뭐 축소가 되거나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즉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AI가 작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또는 뭐 올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통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 뭐 이런 단어를 작년에도 많이 썼어요. 네. 저도 무려 2024년 12월에 AI 에이전트 책도 썼었거든요. 그때 에이전트는요, 지금 에이전트와 비하면 에이전트가 아닌 거예요. 우선은 뭐 많은 통계가 다릅니다만 뭐 MIT 대학교에 있는 MIT 미디어랩에서 작년 초에 측정한 거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는 AX, 네. AI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에서 이제 AI를 쓰기 위해서 업무에 쓰고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95%가 실패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엔스로픽이나 오픈 AI나 제미나이에게는, 그러니까 구글에게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B2B 시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다 썼는데 망했다. 안 되더라. 대표적으로 망한 기업이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안 된 걸.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골드만삭스 회장이 직접 엔스로픽 다모데이 CEO에게 전화했어요. 와보라고 좀. 와서 좀 매일매일 와서 엔지니어들 좀 파견을 해서 좀 뭐가 문제인지 좀 보라고. 그래서 직접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방법론을 바꿔요. 방법. 그러니까 모델도 발전시켰지만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론이 만드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과정이 좀 더 강화가 돼요. 하나가 스테이트 트래킹, 상태 추적, 하나가 검증입니다. 원래 검증은 있었어요. 항상 모든 거에 검증은 있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여러분 이것이 잘 됐나 못 됐나, 오류가 있나 없나. 근데 보통 마지막에 해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죠. 보통 그렇죠. 항상 회사에서도 마지막에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검사하시잖아요. 임원 올라가기 전에. 네. 예? 우선 대리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마지막에 검수, 어머 에라네. 몰라, 살짝 덮어서 보여주고 막 사람한테 뭐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 이걸 세팅을 사람마다 할 수 있게끔,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함에 따라서 5분마다도 하고 10분마다도 하자. 거기 있는 CPU가 총 작업 반장이에요. 각각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거든요. AI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RPA라고 하는 것들은 병원이나 우리가 가면 여러분 수납하고 진료받고 뭐 그다음에 약국 처방받고 뭐 이런 순서, 또는 보험도 사고 나면 접수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돈 나오고 이런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런 걸 대부분 RPA라고 얘기합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런 이런 소프트웨어는 1이 끝나면 2가 하고 2가 끝나면 3이 하고 3이 끝나면 4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AI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여러 개가 쪼개집니다. 저 손오공처럼 분사해가지고 막 15개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일을 끝내요. 또는 50개가 나오기도 하고 100개도 나올 수, 제가 설정에 따라서 그만큼 또 토큰을 많이 쓰겠죠. 이렇게 동시에 막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검증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작업 반장 CPU가 여러분 CPU입니다. 그래서 인텔도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CPU가 전체 작업하는 에이전트들 나한테 총 집합. 네. 일을 하고 거기 보고만 할 수 있는, 저한테 보고해서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를 나한테 보고할 것. 이거를 상태 추적이라고 해서 상태를 기록합니다. 어디다 기록합니까? 굳이 이건 HBM에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낸드 플래시에다 하기 시작하는 거고, 요즘은 SSD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낸드 플래시하고 SSD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블랙홀처럼. 그러고 나서 검증 에이전트가 네. 나타나서, 이걸 크리틱 에이전트 또는 베리파이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나타나서 5분마다 10분마다 낸드 플래시에 기록된 걸 쫙 보면서 3번 에이전트 실수 다시 해. 네. 6번 에이전트 실수 다시 해. 나머지는 오케이. 또 10분에 있다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촘촘하고 빠르고. 그렇죠. 촘촘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완성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맡겨놓으면은 지금 11월까지는 1시간밖에 일 못했어요, 에이전트가. 1시간 넘으면은 실수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16시간까지 늘어났고요. 최근은 30시간까지 늘어나고 와. 있어요. 그러니 기업에서 맡겨 일. 그러면 퇴근하면 해놨네. 저 아침에 일어나면 해놨네. 아침에 회의 때 나온 과제 이모님 시킨 거 시켰더니 퇴근하기 전에 끝냈네.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빨리 끝내려면 반드시 HBM을 써야 돼요. HBM 여러분 왜 고속도로잖아요. 빨리 하는 거거든요. 메모리하고 로직이 빨리빨리 하면서 일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완성하고 실수 없는 게 중요한지 빨리 안 끝내야 돼. 그러면 우리 저렴한 범용 D램 쓰고 낸드 플래시 쓰고 SSD 쓰고 CPU도 쓰고 이러더니 AI 데이터 센터가 학습할 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낸드 플래시가 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시장, 운영 시장, 인퍼런스 시장으로 오니까 이러한 반도체까지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노트북, 중저가 노트북에 들어갈 D램도 비싸죠. 스마트폰에 들어갈 D램 비싸죠. 소니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도 가격 올렸습니다. 닌텐도 가격 올렸어요. 거기에 쓸 D램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가서? AI가 다 가져가서.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 범용 D램을 안 만들었다.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축소시켰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에서 다 빨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애플이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9월 달에 아이폰 다 $200씩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애플 바들이 넘쳐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한국도 충분히 $200를 이들이 견딜 것 같지만 중국에서 $200 올렸다가는 아무도 안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전체 여러분 아이폰의 매출의 총 이 18%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애플의 주가가 저기 매출의 18%에서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애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도 손해를 보지만 미국은 여러분 애플의 주가 여러분은 한국의 국민 저기 뭐죠? 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꽤 될걸요? 많이 됐죠. 여러분 미국의 모든 연금제도 경찰 연금, 교사 연금, 공무원 연금 모든 연금은 애플을 메인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연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 여파가 큰 것이 그렇네요. 애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애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몰락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양가적인 거죠. 중국의 CXMT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망하는 거는 나는 뭘로 책임지지?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이 가만 안 둘 텐데 나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안보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유권자의 눈치도 더 강력하거든요. 또 중간 선거도 가까우고. 자, 애플이 CXMT랑 쓰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해 주니까 가격 협상을 했는데 지금 CXMT가 또 튕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싸게 못 주지. 애플이 황당해서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얘기 나오는 건데 이것이 뭐가 무렵냐면 애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CXMT 걸 사게 되면은 이거는 품질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써도 문제없는 아이폰에서도 맥북에서 써도 문제가 없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만들었던 최고급 D램하고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나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HBM을 쫓아오진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CXMT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벌써 지금 어디가 그걸 해줬습니까? 후레패카드가 우리 이거 써도 된다라고 품질 인증을 해준 것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러닝 커브죠. 그러니까 애플하고 죽으로 오가면서 애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SK하이닉스가 양산한다고 해서 바로 양산하는 게 아니죠. 좀 재수는 없지만 엔비디아가 해 그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자꾸 삼성이 늦어졌던 게 뭐예요? 자꾸 발열이 나는 것 같아. 조금 더 좀 고쳐와. 이게 뭐냐면 근데 그건 삼성전자한테 좋은 겁니다. 왜요? 뭘 고치라는 것을 엔비디아가 정밀 평가를 해서 이거 고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삼성도 기술이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4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HBM4를. 그럼 CXMT도 자꾸 애플이 이거 좀 고쳐주지 않으면 힘들어. 발열이 나는 것 같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좋아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아주 좋은 뛰어난 선생이 학생한테 피드백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피드백이 형성된다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범용 D램은 이제 우리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뒤지지 않아. 우리 아이폰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순간 다른 나라에서 안 쓸 이유가 없고 다른 제품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추격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CXMT의 성장이 무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판에 조금만 들어가도 속도가 가속화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간 문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악재를 이제 들자면 사실 우려 중에 하나가 순환 투자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순환 투자는 별로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AI의 그 국면이 이거는 전 투자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제가 공부하면서 가설로 세우고 있고 검증하는 데이터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가설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AI의 거품은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엔스로핑이나 오픈 AI에서 터지지 않고 금융상품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상품이요? 자, 순환 거래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거잖아요. 오픈 AI한테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네. 엔비디아하고 AMD가 투자해 줄 테니까 오픈 AI는 이걸 가지고 반드시 딴 데 쓰면 안 되고 콜라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우리 GPU 사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순환 거래는 발생합니다만 순환 거래가 버블이 되려면 오픈 AI나 엔스로픽이 돈을 못 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순환 투자의 대표적인 게 패츠닷컴입니다. 여러분 닷컴 버블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닷컴 버블의 역사를 보면 도미노로 이제 됐는데 B2C가 망해요. B2B부터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패츠닷컴이 그 당시 엄청났어요. 반려동물의 사료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더라.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하지만 1999년에 온라인으로 우리 고양이, 우리 강아지 사료를 살 수 있다?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패치닷컴 아이디어 좋다고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시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장비도 막 인터넷 서버 장비도 순환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서 순환 투자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리고 걔네들은 돈도 못 벌면서 슈퍼볼에 광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됐겠죠. 왜요? 당시에는 배송 시스템은 저의 고양이 사료, 제가 고양이를 진짜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인데 시키면 한 달 뒤에나 와요. 그렇죠. 무슨 물류 배송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안 됐고 사람들도 결제 시스템도 안 됐어요. 지금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다 있고 정말 이제는 뭐 얼굴만 비치면 돈 날라가고 막 이러는 시대에서 그때는 여러분 뭐 깔아도 실패했습니다. 깔아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뭔가 거기다 나의 금융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죠. 믿음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장비가 갔는데 엄청난 장비가 왔는데 장비가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업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서 이 장비들이 무너진 건데요. 그러니까 장비들도 이제 살 데가 없는 거잖아요. 중고 장비는 쌓이는 거고. 그렇죠. 주가가 폭락했던 거고.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데요. 지금 AI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전 직원이 8월 달에 이제 전 직원이 AI를 씁니다. 그렇죠. 전 직원이 써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들이 다 AI를 씁니다. 그렇죠. 몇 명 파일럿 프로젝트 하냐, 전 직원이. 그랬더니 6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SK도 전 직원이 쓰겠다. 네. 자, 우리나라 이 두 기업이 쓰면요, 나머지 기업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믿고 또 들어가죠, 더. 네.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했겠어요? 마이크론이 1월 달에 먼저 쓴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경쟁 우위에 뒤처지면 안 된다. 뭐, 다른 거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우리 바로 들어가겠다. 왜? 마이크론이 썼으니까요. 국제 경쟁, 아직까지는 이것도 일종의 포모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직원은 작년까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AX 프로젝트 95% 실패했다고. 맞아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돈 내요. 여기도 여러분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밀가루 가격, 반도체 가격 올랐고 양파 가격 올랐는데 짜장면 가격 안 올렸겠어요? 엔스로픽하고 오픈 AI가? 그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 10만 명 쓰는데 할인해 주는 거지? 아니요. 30% 더 내세요. 그렇게 한꺼번에 쓰려면. 돈 더 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WS가 웰컴 삼성전자 써주니까 모범으로 하니까 우리 50% 할인, 아니요. 30% 더 내세요. 우리 그렇게 데이터 센터 지금 빠른 속도로 못 져요. 결국은 여러분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돈 내야 됩니까? 반도체 아까 10,000원 했는데 제가 40,000원, 50,000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글도 그거 웃돈 올려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돈 올려서 팔면은 누가 냅니까? 엔드 유저. 저희 어머니부터 최종 소비자와 기업이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기업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하고 다르게 돈 지불하는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거죠. 왜? 짓기만 하면 팔리니까요. 그렇죠. 요번에 아마존이 실적 2분기 발표하면서 아마존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때 CE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자들이 물어봐요. 돈 회수는 얼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언제쯤 리턴이 되는데 그렇죠. 회수하는데라고 물어봤더니 3년이면 되는 것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3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수익률 33%예요.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주가 오른 거 3년이면 돼? 오르죠 당연히. 당연히 주가 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자신의 프리캐시 플로우로
투자한 거도 3년이면 회수한다는 거고, 음. 원가를. 그 다음에 대출 받아도, 아니, 10% 이자율 받아도 심지어, 음. 사채를 끌어다 써도, 15%를 갖다 쓸어도 33% 남으면 그렇죠. 15%가 자기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완전 남는 장사라는 시그널을 아마존은 이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 이거는 투자자들은 기뻐해요. 자, 스페이스X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는 1년이 안 걸려. 보십시오. 스페이스X가 콜로서스 1하고 2를 짓는데 스페이스X 상장 SEC 자료에 보면은 270억 달러 정도가 들었어요. GPU 다 포함입니다. 네. 그런데 엔스로픽이 물론 월간 항상 데이터 센터를 임대할 때는 월간 임대를 해요. 월간 임대지만 12억 5천 달러씩이 1년이면 150억 달러예요. 네. 그리고 구글이 또 임대했잖아요. 콜로서스 그렇죠. 110억 달러예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260억 달러. 네. 얼마 들었다고? 270억 달러. 1년이면 뽑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 100%입니다, 이거. 연간 수익률.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되냐면 이 신호는 뭐냐면 이거 이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SPC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수 목적형 법인. 요번에 엔비디아가 네이버랑 같이 짓는 것도 네이버가 짓는 것이 아니라 SPC가 져요. 그렇죠. 이거를 지면 뭐 어떤 점이 좋냐면, 즉 제가 구글이 자기 돈 짓고도 하나 져요. 그럼 재무제표에 이거는 자산으로 잡히겠죠. 네. 공장 자산이 지금 구글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하긴 그러니까 SPC한테 너네가 지세요. 우리가 계약서를 줘요. 계약서를 주면서 다 완공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완공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월 임대료, 아까 엔스로픽 12억 5천 달러 냈듯이 월 임대료를 되게 비싸게 내고, 그리고 한 5년 무조건 쓸게요. 3년 무조건 쓸게요. 그럼 이들이 이 증서를 가지고 프라이빗 이쿼티 사모펀드를 갑니다. 그렇죠. 우리 보증 있어. 그것도 구글이야. 구글이야. 아마존이야. 근데 얘네가 우리가 완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도 시세보다 비싸게 쓴대. 그러니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 구글 입장에서 이걸 왜 합니까? 자기 부채, 자기 재무제표 부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가서 운영 비용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원더풀하니까 이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네 하나 다 못 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져요. 지면, 근데 이 친구들 뭘 가져갔습니까? 저의 증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자기가 10개를 구글한테 받았어요. 10개를 다 못 져요. 우리는 5개만 질 테니까 을이잖아요. 네. 야, 병들 모여봐. 병. 너네는 3개 짓고 너네는 2개 줘. 네. 그럼 얘네들 또 뭐를 주냐면 구글한테 부탁. 얘네한테도 그 증서가 너네한테도 유효하다는 증서 다시 한번 리라이팅 해주세요. 해줍니다. 그때는 최근에 AMD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너네가 거기다가 우리 거 써준다라면 우리도 보증 하나 해줄게. 요번에 저기 엔비디아가 뭐 700억 달러인가 써서 한다는 게 뭐냐면 보증 기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누가 빌려주냐면 사모펀드예요. 블랙락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다 사모펀드입니다, 그쵸. 여러분. 사모펀드 너네들 기금 마련해서, 물론 골드만삭스도 들어왔습니다. 너네 돈 이거 데이터 센터 짓는 돈 지어줘. 만약에 그들이 망하면 내가 25%는 내가 물어줄게. 그래도 25%의 개런티가 생겼고, 구글도 어차피 완공되면은 쓰겠다는 증서도 있고, 이건 안전빵이네. 대출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쪽에 시장이 있고, 구글이 써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막 보증도 서주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 옵션 시장이 그냥 와구강 커지는 2008년에 금융위기 같다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확실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그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운영이 시작되면서 매달 월세를 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완공될 거를 생각하고 제가 대출 자금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년 6개월치 빌렸어요. 근데 완공이 3년 뒤에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제가 걱정하느냐? 여러분 6월 달에 검색해 보세요. 메타, 영어로 우리 인스타그램 있는 메타 워크포스, 구글 워크포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메타가 6월 달에 1억 달러를 들여서 배관공과 용접공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1억 달러를 들여서 배관공과 용접공을 직접 키우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AI 엔지니어도 아니고, 배관공과 용접공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급했으면, 뭐 거친 표현하면 얼마나 뭐 X줄이 탔으면 본인들이 나서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데이터 센터 제가 1000개 정도가 인허가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1000개를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건설사가 이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정치적인 병목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뉴욕주가 반대했는데, 그건 뉴욕주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자꾸 그거 삼성 주가 올리시려고 SK하이닉스 하려고 막 애널리스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CNN 뉴스 보면요, 이렇게 법안이 상정된 게 12개 주고요. 뉴욕타임즈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30년 만에 정책적 합의를 본 유일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법안이다. 네. 왜요? 주민들이 여러분 어디다 짓겠어요? 서울 여기 잠실 야구장 빼고 데이터 센터 짓고 용산 공원 빼고 데이터 센터 짓고 목동 야구장 빼고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면 가능하다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어요. 사실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이 콜로서스 어디 있었습니까? 미시시피 주에 졌잖아요.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블랙 피플들,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다 지었어요. 그럼 그분들 소음 때문에 요즘 난리가 나요. 요즘 CNBC부터 여러 미국 방송사들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거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가가지고 밤새 데시벨 측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만나서 이 데시벨에 이게 어디서 쟀는지는 안 알려주고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잡니다, 의사들이. 막 이런 거 나오면 난리가 나요. 소음 크고요. 이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그렇죠. 그리고 전기세 올라가요. 버지니아주 벌써 19%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별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전기를 이렇게 뗐으니 서울시는 막 세계로 막 하루 아침에 막 서울시 하나씩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안 되니까 전기세 올라가죠. 뭐 수도세는 조금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세는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분들 AI 주식 투자도 안 했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주식도 안 샀네. 네이버도 넷플릭스 엔비디아도 안 사고 브로드컴도 안 사고 별로 돈 번 것도 없죠. 근데 맨날 CEO들 엔솔픽 다모데이라든지 샘 알트만 나와서 5년 뒤에는 화이트 워커의 50%가 사라질 겁니다. 어머 우리 자식 일자리 사라지는 거야? 내가 딴 건 못해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반대 투표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중간 선거에서 걸리기 시작하고 건설 병목은 물리적인 병목이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대출을 이번에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대출을 좀 더 넉넉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2년 6개월은 좀 위험해. 3년으로 가자. 그래서 3년 운영 자금을 모았다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또 6개월로 연기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설입니다. 즉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버블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망할 일은 절대 없어요. 엔스로픽 망할 일, 오픈AI 여러분들이 AI 안 쓸 일, 삼성전자가 AI 직원들이 안 쓸 일 전혀 없어요. AI 경제는 건조할 겁니다. 그러나 갑을 병 중에 병이 부도가 나면 이 뉴스가 그렇죠. 막 채널 AI에서 막 증폭돼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부도가 났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을 그거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런 고통이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덱스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뭔가 사전 이 경고의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 규모는 프라이빗 이쿼티는 파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탐욕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더니 3%, 2% 이자율을 주면서 기업한테는 10%의 대출을 해주고 10%까지는 아니겠지만 7, 8% 해주고 이 남는 거가 5% 남으라고 지금 미친 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부동산 대출 해주면서 여기서 많은 돈도 버리고 이 5% 남기는 것도 큰 돈 남겨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많이 대출 못하게 준비금도 맞춰놓고 그래서 대출은 규제하잖아요. 레버리지 대출 장사 좀 그만하라고. 그쵸. 그런데 이 50% 남아? 스페이스X는 100% 남았대. 아마존은 33% 남았대. 우리한테 가불병 떨어져도 20% 남는 장사?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게요, 여러분. 제가 돈만 빌릴 수만 있다라면 가불병도 10%, 15%씩 남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1조 빌렸는데 10%에서 1,000억 남기면 얼마나 큰 돈 남기는 겁니까? 여기에 그러면 차라리 어떤 기업, 우리는 5%라도 할게요. 네. 우리는 3%라도 할게요. 이들이 들어오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요? 그렇네요. 운영 자금이 바닥이 금방 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진율이 33% 남는다는 것은 한두 개 무너져도 괜찮아요. 건설이 잘 안 돼서 지연돼도. 네. 마진율이 20%가 나도 한두 개 건설이 지연돼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마진율이 얇아지는데 여기서 건설이 지연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파운드리 쪽은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또 팍 치고 올라가려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시그널이 오면은 더 커질 거다 하는데 파운드리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파운드리는 지금 뭐 미국 인텔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자금도 엄청 모아졌잖아요. 근데 더 질 겁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수요가 어느 정도로 클 거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그걸 테라팹이잖아요. 여러분 테라팹 실제로 이제 짓기로 하고 뭐 거의 200억 달러를 들여서 1차입니다. 1차 투자가 200억 달러 들여서 건설하면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공장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203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팹의 가동이 2035년이 아니라 네. 2035년 되면은 1억 장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1억 장을 매년 1억 장을 찍겠다 그랬는데 투자자가 물어봤어요. 1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한테 그 중에 몇 프로를 외국에다 팔 거냐. 음. 그랬더니 한 장도 안 팔 거다. 한 장도 안 팔 거라고요? 우리가 쓰기도 부족한데. 그렇게. 우리가 쓰기도 부족한데. 그건 뭐라면 여러분, 파운더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마트폰과 PC 시장에서의 파운더리가 늘어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과잉이잖아요. 수요를 지금 맞춰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로스 마진을 높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높여도 1, 2%더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곱하기 매출량이잖아요. 네. Q, 그러니까 이 몇 개를 파느냐가 중요한데 이 몇 개는 이제 또 고정돼 있어요. 설비가 늘어나잖아. 파운더리가 늘고 공장이 늘어나야 네. 곱하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매출이 떨어져도, 이익률이. 네. 이익률이 떨어져도 곱하기가 더 커지면 총 들어오는 돈은 순이익의 총량은 커질 수 있어요. 파운더리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쵸. 수요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제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 과잉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삼성전자가 전 직원이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쓰고 삼성그룹 다 쓰고 SK 쓰고 하나 쓰고 현대자동차 쓰고 두산 다 쓰고 채널 A도 다 쓰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네. 그쵸. 나중에는 그냥 정부가 규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격 일부러 낮추라고. 일부러 낮추라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까지 간다면. 네. 그러면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AI 반도체 알겠거든요. 뭘 조심해야 되겠고, 뭐가 좋은지. 근데 이미 가셔야 되는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어쨌든 그동안에 AI 거품론도 지속되고 있고, 보면은 피크아웃 우려, 성장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해주신 이야기를 토대로 반도체 투자, 그리고 비중, 이거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돼요? 사실은 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원래 항상 위험한 것은 올인이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몇 프로 있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 단기 투자의 비율과 장기 투자의 비율도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단기 투자가 나는 95%고, 장기 투자가 2%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예전만큼의 폭등을 원하지는 그렇죠.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 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사겠습니까? 그쵸. 꾸준히 오를 거라는 거죠.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복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복리보다는 더 좋은 거니까. 네.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1년 지나면은 5%, 7% 올리니까. 은행에 저금해 놔도 절대 5%, 7% 안 오르는데. 5%, 7% 오르니까. 10%까지도 오르니까. 15%도 오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100%를 목표로 하시니까 네. 또는 100%가 뭐예요? 나보고 째려보면서 나는 300%를 써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저의 일부 포트폴리오 20%, 30%에서는 200%, 300%를 추구할 수 있어요. 네. 또는 이걸 기간도 중요하죠. 내가 5년에 걸쳐서 300%를 보리라. 400% 이걸 해도 여러분 떼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놓고 위험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금화도 하시면서 또 조정이 또 올 때도 있겠죠. 조정 올 때 들어가야지 나는. 근데 현금화도 좀 해놓으시고 좀 이러한 현금의 비율을 예를 들면 15%, 20% 가져가는 걸 보통 해외에서는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무조건 15%, 20% 현금 갖고 있다가 단돈 2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이라도 갖고 있다가 조정 올 때 더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한번 과열됐다가 지금 그것이 꺼지고 냉정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상승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고점을 뚫을지 아닌지는 저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과학화 그리고 원칙, 운영의 원칙들,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박사님 해주셨던 AI에 나아갈 방향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